노키즈존 아시죠? 어떤 식당 가면은 그 식당에 아이 뭐 몇 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키즈존 간다 면? 왜 좋아요?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그래서 뭐 만들었겠죠. 이제 아이들이 오지 않는 곳이면 훨씬 더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게 되고, 또 그런 뭐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게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쓴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의 엄마였고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노키즈존은 아이에 대한 차별이다로 시작한 글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노키즈존이 어때서?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는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각자의 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친구가 이제 서울에 놀러 와가지고 애를 7살 딸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롯데월드도 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뭐 맛있는 맛집을 막 알아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곳이 되게 맛있대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미리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셋이서 이제 가는데 문 앞에서 이제 그 가게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노키즈존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학년 1살 이상인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직 7살이니까. 근데 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고 여기를 식당을 찾아서 이제 왔는데 뭐 얘는 막 떠들지도 않고 얌전한데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딱 거절을 당했죠. 근데 그런 경험이 저는 처음이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뭐 불쾌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당 못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하는 그 칼럼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아이도 작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두고 못 들어오게 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뭐 장애인 또는 뭐 외국인에 대한 이 차별로까지도 더 확장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게 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아까 체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반대로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철학, 가치관들을 확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학교폭력의 이제 정의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신체적으로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강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어떤 뭐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특히나 뭐 공부를 이제 강요하는 사회가 되었고 마치 1등 뭐 이런 등수로 이제 매겨서 그래서 요즘에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오히려 막 불량 어떤 막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우등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의 인식이 뭔가 선생님들의 인식이 쟤는 공부 잘하니까 안 저럴 거야, 행실이 바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학생의 언어적 수학적 소양은 다른 나라들 이제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1, 2위인 반면에 원만한 타인 관계와 협력해서 일하는 능력은 22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이 되어서도 프로젝트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원 간에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도 제가 수업하면서 요즘에는 뭐 개인 과제를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팀으로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아무래도 시간 맞추기라든지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 공동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는 또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연극이나 뭐 뮤지컬은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전공자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뭐 팀 과제 같은 거를 완전히 절대 실력 막 이런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이런 작업들이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난주에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얘기했던 오케스트라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진행하는 이유가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인성 발달 그리고 교우 간의 어떤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거죠. 또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 신체활동 참여가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을 강요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스트레스를 어디에 푸느냐 뭐 체육 시간에 축구하면서 좀 풀고 또는 뭐 노래 부르면서 좀 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점차 친구들한테 이 스트레스를 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고3 되면 이제 뭐 체육도 안 하고 이제 자습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생활 지도에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 교사로서 어떤 학생들이 지도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계속 연수를 받아요. 그래서 교사의 어떤 그 능력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연수를 교사들도 계속해서 받긴 하지만 그게 어떤 자신의 교과목의 어떤 전문성을 살린다든지 또는 학교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외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가르치는 일 외에 학교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연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교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시킬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안 넘어갔었네. 그리고 또 집 안에서 보호자의 관심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도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만약에 피해 학생의 내가 부모인데 내 아이의 내 아이가 멍이 들어서 왔다든지, 또는 뭐 기분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살필 시간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원인을 학교 안에서 또는 선생님 또는 집 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매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보고 있죠. 폭력적인 거든, 또는 어떤 19세 이상의 뭐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손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서 인식이 무뎌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전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아세요? 엄청 옛날 영화긴 한데, 그때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원이 엄청 흥행을 하고 나서 주유소를 실제로 습격하는 그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따라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그 주유소를 터는 도둑들이 주인공이고, 그 도둑들의 모습이 굉장히 미화돼서 마치 영웅적처럼, 그리고 그 주유소의 사장님은 굉장히 뭔가 졸부처럼 막 이렇게 나와서 그게 마치 영웅화 되었고, 그걸 따라하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이렇게 영화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뭐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게 현실인지 게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칼 들고 나가는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셧다운 제도라고 해서 10시가 되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게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들도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왜 그것을 규제하느냐,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또 부류가 있고, 그거를 그래도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조금 못하게 해야 그러한 것들을 좀 어떤 예방할 수 있다라는 쪽과, 또 특히나 게임 산업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죠. 그래서 주 고객이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내 고객이 게임을 해야 내가 돈을 버는데 못하게 하니까, 규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셧다운을 해도 집에 가서 하거든요. 집에 어. 컴퓨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였나? 그때쯤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창 이제 이제 한다더라 했을 때 막 엄청 다들 막 그때 야 빨리 지금 컴퓨터 사야겠다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서 10시까지 PC방에서 하고 이제 엄마 부모님 자시면 이제 몰래 막 하고 그런 경우가 그 게임은 내 아이디로 들어가면 게임이 딱 끊기는 게 셧다운 제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아이디 하는 거라든지 진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막 그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도 사실 19세 이상밖에 못하는 거였는데, 그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촌 형이라든지 뭐 아는 형의 형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디로 막 하고 그래요. 좀
초등학생들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 크게 막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의도로 만들었으나 이게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영향 또 부정적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2012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폭력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이건 큰 문제고 이것을 학교폭력 문제는 나라의 차원에서 어떻게 제재를 하고 예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때쯤 든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대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확 감소하는 추세가 보여져요. 문화예술 교육도 이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 유형을 보시면은 동학교의 동학년이 가장 많고 타 학교의 학생이라든지 또는 선배라든지 보다는 같은 학년의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뭐 언어폭력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이런 비중으로 있었고, 그리고 피해 시간을 보면은 쉬는 시간이 4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학교 시간 이후였다라는 점. 그래서 쉬는 시간이 43.2%나 된다라는 거는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계속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면은 교실 안이 48.2%, 복도가 10.3% 해서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가해해봤다라는 응답인데 이제 2012년을 기점으로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012년에 어떤 노력을 했길래 학교 폭력이 감소할 수 있었나 보면은 이제 각 뭐 교육청 또 뭐 국가기관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학교 폭력을 근절해야겠다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현장 맞춤형 학교 폭력 대책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감, 소통, 배려, 리더십 능력을 함양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뭐 연극 수업도 하고 음악 수업도 하고 같이 뭐 소통할 수 있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뭐 어깨동무 학교라고 해서 학교 폭력 예방 뭐 선도 학교 지정해서 시범 운행하기도 하고요. 또 CCTV를 설치해서 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위 교실이라고 여러분들 있었나요? 학교에? 그게 이 시점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을 때 선생님하고 상담하기도 좀 어려울 때 이제 이 위 교실에 가서 상담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들 그 학교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다문화 이야기를 할 건데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는 호주가 있죠. 그래서 호주가 영국의 이민자들 또 아시아, 유럽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나라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백인들이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협력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지금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 정책을 폐지하면서 이제 아시아인들의 어떤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문화 국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도 제정하면서 매년 3월 23일이 또 하모니데이로 이런 축제들도 엽니다. 그래서 학교 한 곳을 뭐 빌려서 여기 부스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한국, 여기는 뭐 태국, 여기는 미국 뭐 이런 부스들이 있으면 여기서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는 그 나라의 의상을 입어보기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아는 그러한 축제를 매년 열기도 해요. 그 한성대 입구역 가면은 그 앞에 커다란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 이 하모니데이 같은 축제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라서 그런 거 못하지만 그래서 한번 놀러를 갔는데 똑같이 각 세 개의 이제 부스가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음식도 팔고 뭐 어떤 장신구들도 팔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때 놀러 가가지고 지금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외국인을 보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됐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란 인종이나 종족, 문화적으로도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로 소수 집단 문화의 경계, 내국인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이다.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이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출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시대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그런 비정상회담이라든지 예전에 뭐 미녀들의 수다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지금은 뭐 그런 외국인들만 나오는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뭐 게스트로 함께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근데 그런 시대가 되면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제 처음에 다문화 시대로 변화하면서는 크고 작은 이제 갈등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또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서로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대거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에 가면은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곳의 초등학생들 특히 그때 제가 수업을 나갔을 때 당시에 저학년 학생들이 거의 반반이 였거든요.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 반 정도가 있었고 근데 사실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이 한국어가 느려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거의 글을 아예 못 쓰는 학생들도 많고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선행학습으로 엄마한테 뭔가 배워서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외국인이고 또 엄마가 한국어가 익숙지 않다 보면은 아이도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느린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따돌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학습에 대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차별받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당한 대우 뭐 이런 문제들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가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차별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누리 지원 센터 같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또 마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이 차별로 인해서
학습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해 주죠. 그리고 또 이 한국으로 결혼해서 온 결혼 이주자들에게 뭐 어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 포기 이유를 보면 가장 높은 게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가정 형편이나 뭐 또는 뭐 문화가 달라서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높은 게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한 부분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구성원이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한국 안에서 멕시코 요리를 실제 멕시코 사람이 요리한 그 음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들이 또 있어야 하고 또 한 사회 내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풍부한 문화 요소들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자 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회 제도적으로는 이제 다문화 관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문제로 딱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한국에 사는 한 흑인의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지하철에 이게 자리에 앉으면 자기 옆에는 아무도 안 앉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고 서 있는다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한국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백인에 대한 차별은 잘 하지 않으면서 흑인과 또는 그 동남아시아 쪽 외국인들에게는 차별을 행하는 그런 한국인의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사회적인 우리가 어떤 흐름들 또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문화예술 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봤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